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최근 5년 사이에 비만 환자가 2배나 늘었고 진료비는 30배 이상 늘었다. 대단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저희 대한비만학회에서는 그렇게 급격하게 비만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고 있고 매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바대로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이제 증가된 데에는 결국에는 생활습관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가공식품을 포함한 그런 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습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너무 세상이 편해지다 보니까 이전에 좀 기본적으로 확보되던 신체 활동들도 많이 줄어들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배달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조금 나쁜 영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전에는 밥을 먹으면 어찌됐든 몸을 움직여서 근거리라도 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요새는 사실 폰으로 몇 번의 터치만 하면은 금세 제 앞에 음식이 도달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의 이벤트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면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저녁 식사했는데도 출출하다 그러면 밤참 또 시켜서 먹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비만 가죠. 그런데 비만이 여성 남성 차이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남성 여성 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는 맞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21년 데이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성인 20대 이상 성인 남성분들 중에 46% 정도가 이제 비만이라고 저희가 조사된 게 있어서 그 말인즉슨 2명에 1명꼴로 이제 비만 기준에 들어간다는 거겠죠. 대단합니다. 근데 원래 전체적인 숫자로 치면 여성이 더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남성의 비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네. 그런데 비만한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기도 쉬운데 말이죠. 고도 비만 경우는 이것도 게으름이 조금이라도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많은 환자분들이 뵙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될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이게 게을러서 살이 쪘다 그런 것들로 약간 좀 이제 폄하하는 그런 시선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것과 별개로 조금 비만이 질환이라는 그런 컨셉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고도 비만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 태생적으로 좀 불리한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체중 조절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체중 조절에 불리한 유전자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과식하는 습관 이게 이제 비만하고 관련이 없지 않을 텐데 말이죠. 네. 이것도 개인의 어떤 성향 이전에 어떤 유전자 속에 뭐가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나요? 사실은 조금 음식 중독과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과식이라고 하면 평소에 이제 먹는 것보다 포만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먹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유전적으로 포만감을 잘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유전자도 있고요. 우리 몸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의 포만감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런 것들이 선천적으로 좀 교란이 일어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과식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충분히 먹었는데 포만감을 잘 못 느낀다. 맞습니다. 그러면 더 먹게 되니까 말이죠. 네. 그럼 과식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도박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던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위험한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인식이 있는데요. 음식 중독에 대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그런 건 생각을 안 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과식을 안 하려면 일단 내가 음식 자체에 중독이 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음식 자체에 중독이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의 해결책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음식 자체에 중독이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흡연이라든지 음주를 이제 안 하는 것처럼 사실 서서히 줄이는 것보다 단번에 예. 끊는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만약에 행위 자체, 네. 내가 먹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독이 돼 있고 그걸로 인해서 과식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들은 먹는 행위 자체를 조절하기보다는 먹는 내용물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하고 포만감을 주는 음식들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해결책이 네.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아, 행위에만 그 중독이 있다면 많이 먹어도 좀 해가 덜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아니면 건강한 뭐 야채라든가 이런 걸로 가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나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를 볼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하기가 사실 여건이 쉽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비만 치료를 볼 때 여러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생활습관 교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물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사실 행동 치료입니다. 이제 행동 치료라고 저희가 컨셉을 드리는 건 이제 약물을 넣고 수술을 하지 않고 생활습관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동 자체를 계속 교정해 나간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맹목적으로 먹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특정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지는 파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특별히 검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설문지 형태라든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 두 가지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죠. 네. 쉽게 생각하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는데 대표적인 걸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음식,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마라탕을 굉장히 좋아한다. 네. 아니면 탕후루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특정 음식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시간을 이제 정해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뭐 매일 혹은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먹는 분이라면 특정 음식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업무 중에 좀 끼니 중간중간에 좀 간식을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음식이든 눈에 보이는 걸 먹는 분들은 그런 것들은 약간은 먹는 행위에 중독되지 않았을까라고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만감 느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뭘 네. 먹든지 배가 좀 빵빵해야 좀 잘 먹었다 생각이 드는 사람들 적지 않죠. 네. 또 음식이 아깝다. 이걸 남기면 어떡하냐. 옛분들한테 그렇게 배우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네. 배가 불러도 남기지 않고 다 드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뵙는 환자분들이 50대 여성분들인데요. 50대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폐경이 지나면서 대사적으로 불리해지는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아직까지 집안 그런 이제 음식들을 많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을 남기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 음식처럼 하나하나의 이벤트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굉장히 체중 조절에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과감하게 남은 음식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죠. 버려라. 네. 네. 청취자분들 문자 보내주신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샤이닝님, 살만한 세상 안녕하세요. 비가 그치니 새싹이 더 푸릇푸릇하네요. 오늘도 감사히 듣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뱃살의 미처님, 그런 수치도 알아야 할까요? BMI 수치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살찌면 나쁘다는 것과 마누라님께 시달린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단계 같아요. 1069님. 비가 갤 듯 말 듯 하는 날씨입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 앵디님 안녕하세요. 첫 곡부터 정신이 번쩍이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0937님. 흐린 비 오는 날씨가 거치고 밝은 선곡 시원 청명해 보입니다. 화성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9213님. 이재동 선생님, 저는 53세 남성입니다. 키는 183 정도이고요. 체중은 82, 83kg 정도인데요. BMI 시추가 24.8인데 정상 기준치가 얼마일까요? 가족력으로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꾸준히 관리 중입니다.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세계적으로 보는 기준이랑 우리나라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이 BMI 기준으로 하면 25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과체중으로 인지를 하고 조심하도록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이분이 24.8이니까 네, 간당간당하네요. 거의 이제 턱 끝까지 이제 오신 상태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동일한 BMI더라도 이런 것들이 단순히 키와 체중으로 보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근육량이 얼마인지 지방량이 얼마인지 이렇게 양에 따라서 조금 관리하는 이 포인트는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83kg 그리고 BMI가 24.8이더라도 너무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이라면 그때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 83kg이 근육량은 어느 정도 표준 이상의 확보가 되고 지방량이 어느 정도 조금 평균 정도 수준만 된다면 당장에 뭔가 체중 조절을 위해서 뭔가 경각심을 가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 분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꽃마리님, 오늘도 유익한 방송 귀 쫑긋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8843님, 저는 평소에 제가 더 많이 먹는데 저는 빠지고 마누라는 살이 찌네요. 왜 그럴까요?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 저도 꽤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런데 뭐 사실 세부적으로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내가 많이 먹는다, 자주 먹는다, 이거는 너무나 그 아침, 점심, 저녁 기준으로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중간중간에 먹는 간식은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에 굉장히 불리한, 그리고 환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탄산음료거든요. 탄산음료. 네, 탄산음료나 과일 같은 것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분께서 그런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지는 않지만 먹는 걸로 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실은 뭔가 들어가고 있다. 있을 몸속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경기가 지나셨다면 대사적으로 불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경험적으로 볼 때는 놓치고 있는 음식들이 많은 거죠. 물만 마셔도 난 살이 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사실은 물만 먹어서 살이 찌지는 않는 것 같고요. 물은 칼로리가 제로잖아요. 네, 다만 탄산수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탄산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0칼로리고 뭐 탄산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 바꿔볼 수 있는 거라고 소개는 하지만 탄산수 자체가 결국에는 식욕을 조금 증진시킬 수 있고 결국엔 그것 자체는 0kcal지만 다른 음식들을 더 먹게 만드는 데이터들이 쑥쑥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보다 탄산수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도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비만이면은 영양도 과잉일 것 같은데 비만이면서 영양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를 컨트롤할 때 세 가지 면모를 봐야 됩니다. 먼저 양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먹는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 구성물이 중요합니다. 이제 구성물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무리 양을 많이 먹어도요, 이 구성물에서 균형이 잡힌 식단을 구축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영양 실조 상태까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말 그대로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 즐거움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단맛이라든지 자극적인 맛들, 말 그대로 조금은 영양과 거리가 먼 음식들일 확률이 비교적 높고 그런 음식들 위주로 만약에 먹게 되면요, 의외로 꼭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수 있겠는데 말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배부른데 영양 결핍된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병원에 오시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체크하는 혈액 검사라든지 네. 뭐 아니면 모발 검사 이런 것들도 동반해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평소에 우리가 기초 대사량을 포함한 그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 식사량 자체가 있잖아요. 그거를 네. 훨씬 넘어드는 식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사를 확인해 보면 영양소가 결핍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실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살이 찐 분 중에서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 네, 비타민 D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든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같은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체중 조절을 할 때도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게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살이 찌는 건지 아니면 살이 찐 분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건지 그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 두 개가 연관도가 있다는 거는 밝혀져 있고 실제로 저희 비만 클리닉 환자분들을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비타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족한 게? 엽산이라든지요. 엽산. 그리고 비타민 B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부족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빈혈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도 많죠. 특히나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책임지고 있는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핍이 되면 에너지 대사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네. 그렇게 되면 동일한 양을 먹더라도 에너지를 그만큼 덜 쓰는 거니까 그만큼 저장되는 에너지가 많겠죠. 예. 그렇게 살이 찌기가 쉬운 체질로 바뀌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비타민 D, 그다음에 비타민 B, 엽산, 철분, 아연 뭐 이런 순으로 결핍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가 그런 조사 결과를 봤어요. 그럼 비타민 D는 이제 햇빛을 쬐면 몸 안에서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효과가 있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권장량만큼의 비타민 D를 몸에서 가지려면 사실 나시와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최소 15분 이상 햇빛을 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볼 때 그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고 예.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소를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확보해 나가야 되겠죠. 비타민 D 영양제 먹는 거는 맞습니다. 추천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만인데 영양 실조에 걸릴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비타민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이런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건 모자란 게 아니고 그런 특수한 요소들이 부족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도 뭐 워낙 기본적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거니까요. 제가 오늘 이제 놓치기 쉬운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거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D, 뭐 아연, 그리고 뭐 엽산, 비타민 B,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빈혈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생성이 될 수 있는 그렇군요. 거고요. 자, 청취자분들 기다리는 시간이죠. 살만세 퀴즈 내겠습니다. 이재동 선생님, 네. OX 퀴즈인데요. 네. 문제 주시죠. 살만한 세상 듣고 알찬 정보 얻고 선물 받는 시간 살만세 퀴즈 타임. 네. 제가 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찐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떻습니까? 문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찐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꽃마리님 문자 보내주셨는데 방송 귀쫑긋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고요. 3861님 분식 가게 하고 있는 67세입니다. 가게 하면서 제때 밥을 못 먹게 돼요. 배고프면 밥을 짜게 비벼 먹곤 합니다. 믹스커피 서너 잔은 기본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마음만 먹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약 복용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네. 일단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신 상태라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가족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체중 조절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질환들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고혈압 자체의 관리도 그렇고 짜게 먹는 습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체중 이제 조절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특히나 음식 가게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미각 자체가 조금씩은 떨어지기 때문에 의외로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짜지 않고 싱거운데도 다른 사람이 먹을 때 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여쭤보고 짜게 안 먹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믹스 커피. 제가 진료실에 오면은 절대로 먹지 않게끔 그리고 저를 보는 즉시 바꿔야 될 습관으로 믹스 커피를 중단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 쉽지 않겠지만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 커피로 조금 바꿔보시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3에서 4kg 정도는 감량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예. 일단 믹스 커피를 중단을 하고 짜게 먹지만 않더라도 체중 조절에 굉장히 유리한 회로를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재동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시고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현대인의 지상과제죠.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태현님, 25살부터 30년 동안 키 167에 몸무게 67kg 그대로 유지해 왔는데요. 오히려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됩니다. 괜찮나요? 해주셨어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우리가 항상 비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체중 자체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좀 탈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67kg이 내가 근육량이 얼마이고 그러니까 체지방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너무나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167에 67kg인데도 마른 비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근육량이 없고 그 67kg가 온전히 체지방량의 중심이 된 체중이라면은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체중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67kg이 상대적으로 근육량이 많은 체중이라면 지금 체중으로 계속 유지하셔도 굉장히 건강하실 거라고 봅니다. 마른 비만. 네, 뭐 단어 자체는 굉장히 모순된 말인데요. 말랐는데 비만이다.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면서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팔 다리가 얇고 올챙이처럼 딱 배만 나온 그런 분들의 체형을 생각하시면 조금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체지방량이 많은 분이죠. 그런 경우에. 네. 네. 걷는 즐거움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양이 늘어서 비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을 보내주시려고 이제 질문을 살짝 해주시는 것 같는데요. 네. 방송 듣다 보니까 포만감을 느끼는 유형인 것을 알게 됐네요. 아, 그러시군요. 오늘 두 번째 방송 듣는데 유익한 정보와 재미가 있네요.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3861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가게에 비치해서 먹고 있는 믹스커피 이것부터 없애고 블랙으로 바꾸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유유 해주셨어요. 네, 캠님 저는 믹스커피 하루에 10봉지 이상 먹는데요. 몸에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요?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질환을 볼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만 이게 위험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정말로 치명적인 질환들은요, 마지막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그런 습관을 유지하시기보다는 믹스커피를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의외로 빠른 타이밍에 당뇨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꼭 저희 비만뿐만이 아니라 네. 조금 놓치기 쉬운 이런 것들의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습관을 유지하시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조금은 그런 습관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금 네.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5729님 저는 예민한 편인데 조금만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눈에 찌게 빠집니다. 와이프는 엄청 부럽다고 하는데 전 이렇게 예민한 제가 너무 싫어요. 심할 때는 배까지 아프더라고요.
참고로 와이프는 좀 털털한 편이라서 살이 항상 쪄 있고요. 해주셨어요. 성격하고 아주 민감하게 연관을 시켜주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뭐 나중에 추후에 정답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특히나 평소에 조금은 예민하시고 섬세하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살이 빠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로 인한 어떤 몸의 변화가 생겨서 살이 빠진다기보다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인 분들이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 자체가 줄어서 결론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손으로 잡아서 이 살이 잡히지 않으면 비만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희가 피하 지방과 네. 내장 지방 이런 것들로 나누게 되는데 이 장기 사이사이에 쌓여있는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하시기보다는 뭔가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내가 뭔가 체중이 조절되는 게 내 마음처럼 안 된다면 한 번쯤은 내 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내장 지방이 정말로 얼마나 많은지 그런 객관적인 양 자체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해 보셔서 내가 정말로 이대로 좀 지켜봐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많이 나오는 경우, 마른 비만 그런 경우 많은데 이런 분들은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장 지방을 어떤 저희가 측정 장비로 했을 때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때 이거나 혹은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의 비율 자체가 40%가 넘을 때 이런 객관적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장 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비해서 표준 이하에 해당된다면 그것은 의학적으로 마른 비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내장지방, 피하지방 좀 쉽게 구별해 주시면요. 피하지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피하지방의 그 피부 밑에 저장되는 지방을 의미하고요. 내장지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을 말하는데 엄격하게 보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네. 지방간 같은 경우에도 간이라는 장기에 지방이 침착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차별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분포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먼저 사용하게 되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저장하게 될 때 처음에는 피부 밑에 피하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내장지방 형태로 차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내장지방이 점차적으로 차는 것들이 건강의 이상 신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일정 체중 이상이 넘어서 먹게 되면은 반드시 좀 내장지방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섭취할 때 나쁜 지방, 착한 지방 이렇게 구별해서 섭취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은 지방을 얘기를 할 때 이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지중해식 식단 이런 것들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내용물들이 대충 보면 뭐 견과류라든지 네. 견과류 같은 경우라든지 식물성 지방이죠. 네, 맞습니다.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지방 그리고 뭐 올리브유 이런 것들 그리고 과일로 치면은 아보카도. 네, 이러한 형태들이 대표적으로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나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하면 좀 튀긴 음식들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지방들이 사실 몸에 나쁜 지방일 확률이 높습니다. 불포화 지방 이런 게 괜찮은 지방이죠? 네,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불포화 지방 예. 이런 형태들이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고 포화 지방이라든지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죠. 네. 7927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예전에 본 게 기억나요. 무슨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폭식과 과식을 유도한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정답을 보내주시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요. 1453님.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졸이라는 것이 나와서 식욕을 왕성하게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야식을 달고 삽니다. 해주셨고요. 5133님. 57세 남성입니다. 라면을 아침에 매일 먹습니다. 연간 한 200개 이상 먹습니다. 괜찮은가요? 당뇨약은 먹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좀 걱정되는 사연 아닌가요? 네, 아까 믹스커피 같은 경우에 제가 바로 중단을 하도록 권유를 드리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제가 대표적으로 바로 중단을 권유를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이것들을 이행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제품들은 잘 없거든요. 네. 그런데 믹스커피 그리고 밀가루 음식 중에 라면이라든지 네. 빵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바로 좀 중단을 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고요. 사실 라면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중단하시는 게 너무 힘들다면 먹는 요일을 조금 정해서 드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예. 예를 들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처럼 약간 평일에 고단함을 달랠 수 있는 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에 좋아하는 음식들을 좀 드실 수 있도록 하죠. 그 말씀은 요리를 정하라는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드시라는 얘기 같이 들리네요. 네. 그 말인즉슨 2번 이상의 라면 섭취가 되게 되면 당뇨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8540님.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109kg이었던 체중을 줄이기 위하여 5개월간 쉐이크로만 하루 2끼 식사하고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 말씀하시나 봐요. 네. 너무 출출하면은 샐러드 또는 소고기로만 식단하여서 80kg로 만들었어요. 인바디 같은 거 하면 근육 같은 건 정상 수치인데 어떨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근육량 자체가 감소하지 않고 거의 30kg 가량을 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축하드리는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식단 자체를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다시 109kg으로 이제 그 식단을 유지하지 못해서 증가하게 된다면 이전에 109kg 때보다 훨씬 지방량이 많은 체형으로 바뀌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뺀 거는 뺀 건데 지금부터라도 내가 장기간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뱃살의 미처님. 설탕이 지방을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설탕만 먹어도 살찌나요? 해주셨습니다. 살찌겠죠? 네, 너무나 명확하게 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 청취자 질문인 것 같은데요.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한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0대, 30대 이전 세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이 지금은 거의 20대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에는 소아 때부터 발생한 비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릴 때 비만이 되면 그게 성인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성인병이 젊은 나이에 온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근데 어릴 때 키 크라고 많이 먹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많이 먹이는 것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라든지 먹는 시간 그리고 구성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많이 먹여서 내가 체중 조절에 취약해진 식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소아 때 먹기 싫어하더라도 영양분이 있는 균형 잡힌 식단을 구축하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다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보상적으로 맛있는 그런 음식을 주는 거는 정말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식해, 너 오늘 숙제를 일찍 했고 뭐 오늘 뭐 잘했으니까 초콜릿 사줄게. 네, 이런 거. 정말로 아이스크림 사줄게. 네,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 고도 비만인 경우에 수술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어떤 그 조건이 있나요, 수술? 네, 일단은 나라에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기준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체중 조절 특히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체질량 지수 네. BMI가 35가 넘어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만 3단계로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나라에서 보험이 지급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 2단계 비만에 해당되는 BMI가 30 이상이 되면서 네. 당뇨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보험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 어느 정도 생활 패턴과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수술적 치료를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네. 수술이 비싼 모양이죠. 네, 수술 네, 비용적인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보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런데 비만 수술을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2014년도에 우리나라의 한 유명인이 약간 그와 관련된 수술로 조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더욱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대두되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이렇게 환자분들을 수술적 치료를 권유드리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은데 특히나 이게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면 더더욱 권유드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걱정하는 만큼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다만 수술적 치료를 하신 분들 중에 한 30% 가량은 그에 이제 따른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더 크다고 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겠죠. 네. 자, 저희가 말이죠. 이재동 선생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몸 관리를 하는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유튜브나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요. 이재동 선생님 몸짱 대단합니다. 어우, 저 식스팩 봐. 어우, 대단하시죠? 이런 선생님이 식습관이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환자들도 말을 잘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 그 조언을 해주시나요? 식습관이나 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물론 충분히 이제 이해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제 스스로 관리를 하는 이유가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시간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서 한다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꾸는 형태들을 환자분들한테 보면서 같이 운동하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좀 설득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늘 바쁘시고 힘든 일상을 가져가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서라도 운동 그리고 조금 먹기는 싫더라도 균형 잡힌 식단을 꼭 확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과 당첨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퀴즈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찐다. 이재동 선생님, 정답은요? O입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요.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만 수면 부족 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식욕을 촉진시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평소에 비해서 먹는 양도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체중이 조절되는데 불리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은 5133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133님 누구시냐면요. 57세 남성인데 라면을 아침에 매일 먹습니다. 연간 한 200개 드십니다. 했던 분입니다. 좋은 운동 하시라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 비만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딱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네. 비만은 질환입니다. 네.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이재동 선생님 말씀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